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매년 거론되는 이 종부세 폭탄 논란, 올해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집값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올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당초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했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집단 조세 저항까지도 우려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종부세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한 93만 명 정도였고 시간을 한 5년 정도 전으로 돌려봤을 때 2017년에는 33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한 불과 5년 만에 뭐 3배 넘게 4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수치인데 저희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아주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속도가 빠르게 된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행진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예.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 금리 인상 행진에 어떤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시가격은 작년에 어떤 그런 수준을 여전히 반영하는 그런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은 이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부유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33만 2천 명이 이제 납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한 2.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뭐 정도의 어떤 수준 내로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0만 명, 1년 새 27만 명인 30%가 늘어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2%가 된다는 거죠. 그럼 8.2% 된다고 하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어느 정도의 시세를 좀 감안할 수 있는 주택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더 이상의 부유세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된 세금으로 됐다. 보편화된 세금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완화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을 믿고 많이 기대했다가 이번에 다 어그러졌는데 문제는 이게 보편화된 세금으로 되게 되면 당장에 뭐와 맞물리게 되냐면 재산세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그리고 재산세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간에 현실화율, 공시가격 조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제어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어떤 그런 정책 추진에 의해서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 내에 폭락할 것을 염두에 두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처음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시장 환경 그리고 과세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단기간 내에 급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대상자도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고 지금은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세금으로서 보유세의 성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탄생하는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서 탄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고통과 어떤 신음소리를 우리가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런 걸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종부세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때 이제 2%라는 게 숫자가 사실 근거가 없다고 뭐 논란이 그때 됐었지만 어쨌든 2%라는 숫자가 나름대로 당시 여당이 민주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납부 대상자 120만 명이 전체 유주택자의 8%라는 얘기는 좀 상식을 좀 벗어난 숫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좀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숫자에 몰입하게 되면 네네. 갑자기 35만 명에서 5년 만에 120만 명이 과세 대상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자산 시장의 가격이 폭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을 폭등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조세 정책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충분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예측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세를 어떠한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끝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떠한 우리가 사회적인 교훈도 분명히 얻은 바가 있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과세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조세제도의 어떤 개편, 그다음에 이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응능과세와 응익과세에 대한 원칙이 아직은 무너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가 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이제 법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120만 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논란이 지금 이제 가중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무익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제 필요성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나오는 필요성에 거군요.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와 재산세의 어떤 도입 기준이라든지 과세 기준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어떤 이런 거는 저희가 이미 사회적인 논란을 이제 겪어왔고 네. 일종의 합의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근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종부세의 어떤 부과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면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네. 공시가격 헌실화율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접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선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비율도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왜 완화해 준다는 얘기를 아마 정치권에서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거를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도 상대적으로 좀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종부세율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는 상향하는 조치들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상은 거의 무산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집값이 일단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난 정권에서 세금에 관련된 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뭐 높은 세율 플러스 뭐 현실화율도 높게 잡고 모든 것들이 종부세가 많이 낼 수 있는 체계로 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변하는 변수를 좀 생각하지 않은 균형을 좀 잃은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시세를 6월까지 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하잖아요. 예. 6월 1일이 기준인 거죠. 예. 근데 그 금액을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니까 전년도의 시세를 이제 올해 적용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시차가 그렇죠. 1년 정도 발생을 하게 네네. 됩니다. 근데 전년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이 17.2%가 올랐죠. 올랐는데 네. 또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 뭐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지역들은 20%가 넘게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뭐 인천이나 경기 같은 지역들은 뭐 29%,
23%도 넘게 오르다 보니까 전년도에 많이 급등한 지역이 또 아이러니하게 올해는 집값이 먼저 많이 빠진. 하락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혹시 더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최근에 이미 이제 뭐 몇 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지역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높았고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갭이 좀 이제 역전이 되고 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도 지금 화면에 좀 몇 가지 단지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단지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뭐 대표한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시가격이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몇 %씩 올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전이 된 상황을 지금 그렇죠. 저희가 현재 케이스들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이러면은 납세자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저는 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네, 있었거든요. 실수요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본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었던 것을 지금 11억으로 이제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한시적으로나마 한 14억 정도로 올리는 그런 부분. 1주택자에 대해서 그렇죠. 1주택자에 대해서 예. 특별 이제 공제 혜택 그런 부분들은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어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어떤 조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김효선 의원님은 네. 아까 그러니까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 아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거의 물 건너갔다. 그게 이제 더 이상의 추진 자체가 지금 같은 쉽지 않은 의견이시군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민심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종부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가격 자체가 아까 우리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부분에 대해서 사례들이 네. 좀 나왔는데 저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단지별로 있죠.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은 작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상승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가운데 사실 거래가 시중에도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거래가 된 현장에 있어서의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공시가격이 대체적으로 시중에 한 70% 정도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때 지금 지금 많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시중의 주택 가격은 30% 이상 하락했다는 것들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런 제한된 거래 유형 중에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왔던 공시가격을 이전 정부에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 로드맵을 만들고 네네.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시장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우리 시장 상황에서 괴리 현상 혹은 부작용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지금 시장 가격에 있어서 공시가격이나 또 실제 거래 가격의 어떤 역전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네네. 우리가 종부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명칭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기존에 지금 우리가 17년 전에 종부세가 출범할 때부터 대부분의 종부세의 중과 부분에 대한 타겟은 뭐냐면은 다주택자에게 맞추어져 있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타겟이 맞추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택 이외에도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세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여러 가지 개편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종부세가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맞느냐?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주택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중심에 두고 타겟으로 삼은 하나의 기형적인 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종부세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볼 때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에서 전체적인 주도권을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되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혹은 야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협조할 생각이 전부 없어 보이는데 저는 한편 마지막이 아니라 이 부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하면은 야당 쪽에서 입법 폭거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나 고통을 생각하셔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서 같이 저는 지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종부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같이 그 어떤 여야 간에 좀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뭐 조세 저항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요즘에 뭐 인플레다 금리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여기다 이제 과세할 수 있는 세금 부분이 커진다는 건 또 가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반드시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그 종부세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지 집 한 채 갖고 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라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여소야대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이제 타협점을 찾아내서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를 뭐 야당에서 이거를 통과 안 시켜준다라는 어떠한 그 입법의 폭거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설득력이 안 된다라면 야당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좀 조금 반성을 좀 하고 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될까라는 어떤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겠지만 국회의 상황을 바라보면 현재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은 당연히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11억에서 14억으로 3억을 증가시키는 걸 한시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이것이 이제 조세위원회 통과도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도 물 건너가게 된 상황이니까 올해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 갖고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정치권에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논의 과정에서 어떤 소급 입법을 통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냈던 그 종부세에 대한 과세액은 뭐 다시 이렇게 환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현실적인 로드맵하고 현실화율 로드맵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우리가 너무 높여 잡아서 90% 가까이를 잡아놨다라는 얘기는 지금과 같이 시장 충격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정책이 본질적으로 조금 수정되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적정 가액의 몇 %를 도달해야만이 부동산 경기 충격이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안정적인 조세 정책을 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납부 대상자도 늘어났고 또 납부해야 될 세금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납부 대상자들의 증가 모양새를 봤을 때 내년도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게 하는 그런 그래프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지금 어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71.5%를 그냥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뭐 산식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일정 부분 공제하고 거기다 세율도 곱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것도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유예를 해준다고 봤을 때 내년에 공정시장가 비율이 높아지면 뭐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결국 종부세라는 전체 산식의 결과값을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또 더 내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종부세 실질적인 개편이 없는 이상은 네네. 사실 내년도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 별도의 세부담 인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시 이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또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 올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예, 있다는 그럴 수도 말씀이세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그 세금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이제 개편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또 개편되는 거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앞서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탄생 자체가 다른 이제 세금 부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종부세 자체가 세수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네. 과거에도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뭐 주택 그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하면서 거기서 거친 세수를 가지고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법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주택이 한 채 있는 것보다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부동산 그 자산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랑 주택 외에 이제 그 부과하는 세금의 체계를 보면은 주택이 좀 과도하게 높은 세금 체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탄생 배경을 좀 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종부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조성기 박사님 어떠세요? 내년에도 높아질? 내년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제 개편과 관련되는 이제 뭐 지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그 추진 과정이 굉장히 이제 뭐 무산되다시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충격파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갖다가 올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추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종부세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60%가 될지 아니면 다시 뭐 90%, 95%로 다시 복귀할지는 네, 모르는 알 수 상황입니다. 없죠. 그래서 예. 내년의 경우에는 만일에 기본 우리 해오던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 개선 로드맵에 의해서 내년에 95% 내지 뭐 100%까지 간다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가만히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세부담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또 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보게 되면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45%를 좀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종부세의 경우는 왜 또 60%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조세 저항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내가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것에 세금을 내는데 국세라는 이름으로 재산세는 지방세고 국세는 종부세는 국세니까 넌 추가적으로 또 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맞물려서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까 우리 뉴스에서도 우리 앞전 프로그램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에서 자기 충분한 자본을 갖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금리 인상의 그 상승의 속도 이런 부분들이 충격파가 주택 가격의 하락과 함께 세제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사면 초과에 빠질 정도로 서민이나 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충격파가 여러 가지 정부는 나름대로 공시가격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뭐 내년에 원래 한시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부세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계속 가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에서 국민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종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자기가 전세를 주고 있거나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우리 시각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하기로 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내다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 하락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금리 인상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고 해도 계속 아까 저희가 몇 가지 사례로 보여드렸던 역전 현상들이나 그런 단지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뭐 일정 부분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시가격 이런 것들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71.5% 이렇게 되면 올해 주택 가격의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이제 주택 가격이 반영된다라면 작년에는 상당히 높아진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네. 17% 이상이 나왔지만 이제 내년에 공시가격을 정할 때에는 올해 떨어진 주택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낮아질 낮아질 거라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면 총량적으로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 정리는 좀 돼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주택 가격이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 이제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공시가격은 결정이 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어쨌든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1년 정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동결된다라고 본다면요. 그 동결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했을 때 공시가격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이제 조정된 이제 공시가격의 이 비율이 나온다라면 비교 가능 수치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어떤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어떤 틀을 조금 가다듬을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주택 가격이 금리 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산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위축시킴으로 인해서 매수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통계를 우리가 잡아줄 때 워낙 작은 거래량을 가지고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떨어진 시장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렇죠. 대한 의문이 그 드는 부분에 거죠. 대한 고민도 네. 함께 병행이 돼야 이 가격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자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근 불과 한 5년 정도 전부터 쭉 이어오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뜨겁게 달아올랐고 또 빠르게 식고 있어요. 그게 아마 시장 전체의 왜곡이나 혹은 논란이나 문제를 또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요즘에 하향세가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분양 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는 뭐 미분양 나는 사례들도 나오는데 이게 서울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종시나 뭐 대구 같은 지역들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이나 대전까지도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더 빨리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서울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적체되고는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은 그렇게 좀 불량한 그런 물량들은 아닙니다. 보면은 40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주택들이 미분양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심각해질 상황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0월까지 분양 물량이 4천 가구가 조금 넘었는데 네네. 이제 11월 달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들도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한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과거의 시세가 좀 높았던 상태에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가 최근 구축의 시세보다 뭐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한제 의미가 좀 퇴색됐다라고 거죠. 봐야겠네요. 보통 상한제가 없으면은 구축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예. 분양가가 산정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시세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중도금 대출 이런 규정들도 이제 국가에서 9억에서 10억으로 조정을 네네. 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물가가 좀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네. 정말 좋고 자기가 꼭 이제 살고 싶은 그런 실질적인 실소유자 아니면은 청약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행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분양이 조금은 더 적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화면에 네. 몇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세랑 분양가가 좀 비슷해졌다는 사례로 좀 저희가 들어드렸어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레미안이 이제 기존의 주택이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실거래가가 한 9억이 좀 넘는 가격에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네. 시스템에 명시가 돼 있는 가격이고요. 또 왼쪽에는 이제 11월에 분양을 할
단지의 가격인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분양가 좀 그래도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이 그렇죠. 있었을 텐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뭐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 자체가 들거든요. 그렇죠. 작동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저기에 저 사례가 지금 그 강북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네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분양가를 이제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라든지 이전의 어떤 거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가격의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거의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주택 가격에서 사실 우리가 분양가 부분이 시세 부분의 한 70%, 뭐 작게는 60% 정도를 충분히 이제 반영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이상의 폭이 하락을 했다 하다 보니까 이 시세와 분양가가 뭐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 그래도 시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분양 시장이 지금은 아직까지 서울의 경우에도 뭐 일반 분양이나 미분양은 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네네. 자, 이것도 지금 분양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어떤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아직 충분한 충격파들이 분명히 통계에 이제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많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러한 경기 위축 시기에 있어서는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는 그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시공을 다 해서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는 물량으로 그러니까 완성된 주택인데 네. 빈집으로 그냥 불 분양되지 꺼진 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미분양의 어떤 물량이라든지 물량 규모를 이야기하기 전에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미분양의 상태가 심각하다 아니다를 갖다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9월 달에 전국적으로 7천 가구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네, 되는 안 거죠. 팔리는 거죠. 예, 수도권만 하더라도 1,300 가구가 넘다고. 근데 이게 준공후 미분양만 준공후 그렇다는 거죠. 미분양이죠.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이니까 현재 지금 11월 달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분양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양 시장에서 수요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건설 경기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단순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의 시세의 하락은 대부분 기존 주택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의 분양 미분양 자체가 만일에 이게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주택 공급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일정이라든지 속도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네네. 그런 점들도 우리가 현재 경기 침체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의 추진 과정에 과연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그렇겠네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봐도 전국적으로는 중고구 미분양 물량이 조금은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긴 한데 수도권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눈에 그렇죠. 띄게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 수도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일 텐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난다. 요즘에 청약하면 분양 시장이 참 차갑게 식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둔촌 주공입니다. 뭐 단군 일의 최대라는 뭐 별명이 달려 있고 또 그동안 뭐 멈췄다가 다시 되고 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어서 수면 위로 많이 거론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둔촌 주공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보십니까? 글쎄 저는 삼각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다. 예.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둔촌 주공이 처해져 있는 입지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일단 사업비 대출을 간신히 차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맞아요. 채권 안정기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12%까지 부담하기로 했어요. 높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83일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금융시장이 더 경색된다 그랬을 땐 이율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차환이 불발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둔촌주공 아파트를 안을 들여다보면 네네. 뭐 한 4,77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청약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계약까지 이어지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삼각형을 좀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분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둔촌주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이 네. 드러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랜드마크성이 있거나 가장 가치가 높은 것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가고 저층 부분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비환금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84제곱미터 중에 이제 네. C타입인가 D타입은 주방을 지금 마주보고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방과 2세대와 2세대의 주방의 거리가 1.5에서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주방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생활 침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대로 둔촌주공이 로또의 성향을 가질 것이냐라고 놓고 보는 부분은 차지하고 일단 둔촌주공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들이 일반 청약자들이 선호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기 둔촌주공 하니까 난 무조건 청약할 거야.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본계약으로 이어질 직접 때까지는 서명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조합의 복심이 있습니다. 건설사의 복심이. 이번 둔촌 참사로 인해 갖고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조합원 부담금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조합원 부담금이 생겼는데 이 조합원 부담금을 분양가 상승이라는 걸로 가서 한 뭐 3,700이 됐든 3,900이 됐든 500이 됐든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그걸로 한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2,910만 원에서 2,95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이상 상승했던 그 여지가 가격이 되는 있는데 거죠. 예, 주변에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덕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들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기준으로 왔다라면 네네. 이걸 청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그 시세 차익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것도 또 또 하나의 입주하시는 이제 분들은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이 일반 분양을 뚜껑을 열기 시작하면 이제 전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이제 그것이 청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겠지만 이제 본계약으로 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말들이 좀 회자가 될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 부담금을 일반 분양분에다 얹어서 가게 되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3,700에서 그 정도 결정되면 1조 원 이상이 일반 분양분에서 추가 수익이 생기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조합원 부담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손실을 본 거니까 어느 정도 만회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 이제 요것이 이제 남아있는 관전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세무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X를 주시는 근거를 많이 대신 것 같은데. 서울 청약에 왜 X를 세무를 대신 대놓고 거죠?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 둔촌 조합원 분들한테 네, 야단맞으세요.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그런가요? 야단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그만큼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둔촌주공이란 상징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또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야말로 세모를 주겠습니다. 세모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 둔촌주공을 지금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죠. 이 둔촌주공의 분양 실정이 이제 앞으로의 분양 시장에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된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평당 3,9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5제곱미터가 뭐 10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국민평형대가 13억 정도. 84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분양가가 나온다고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처 고덕 쪽이 한 12억, 13억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물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서 이게 청약이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많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청약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분양 시장은 둔촌주공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예. 그 분양 중도금 대출도 10억까지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이 되나요? 중도금 적용이 대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좀 분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84제곱미터 같은 부분들이나 뭐 워낙 대단지가 지금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높은 경쟁률은 아니고 조금 미분양이 날 수는 있지만 사업만 좀 잘 진행이 된다면 네네.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일단 저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세모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저도 세모 입장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분양을 받으시는 일반 분양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있어서 분양이 만일에 1월 초에 이제 개시가 된다면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가격 자체가 적정하냐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겠죠. 이 분양을 받았을 때 나중에 내가 입주까지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허그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양 보정을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 똑같은 운명이 아니고 사실 별도로 정부 기관에서 보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분양가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어서 보면 분양을 받고 입주했을 때 그 분양가 자체로 인해서 시세에 대비해서 차익을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자기 볼수 있는 자산으로서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도금 대출 부분에 대한 가능 여부는 정부가 얼마 전에 개선책을 발표를 했고 내년 초에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 시행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좀 아마 상황을 좀 봐야 그 된다. 부분에서 아마 분양 공고가 나가면 그 내용 속에서 틀림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그 가능한 그렇죠. 가격대 언급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죠.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위원, 이재문 소장, 김효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